괴물들이 세상에 몰려들어 절망에 빠뜨렸다. 인간들은 그들이 집이라 부르는 곳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숨결까지 싸웠다. 그리고 그 용감한 영혼들 중에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다. 카르실리안 레반디안. 그는 그 위협에 맞서 망설임 없이 격렬하게 싸웠다. 수년이 흘렀고 그는 끝없는 전투에 몸을 던졌다. 그가 가진 유일한 검으로 끊임없이 시체를 쌓아 올렸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론의 혈육이 아닌 형제와 맞서야 했다. 그 자식은 정말 고집이 세서 참을 수 없었다. 전투는 치열하고 잔혹하게 벌어졌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자식을 쓰러뜨렸다. 정말로 그 쓰레기 같은 놈을 쓰러뜨렸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 후에 카르실리안도 쓰러져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끝없는 허무 속을 떠돌았다. 그곳에서 그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온 인간 소년을 만났다. 그 소년의 이름은 서도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죽음에 가까워졌고 죽기 전에 단순한 부탁 하나를 반디안에게 하고 싶어 했다. 반디안은 즉시 거절하며 소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듣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조용히 죽고 싶었고 모든 것이 너무 지긋지긋했다. 괴물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을 모두 잃고 결국 전장에서 개처럼 죽는 것뿐이었다. 한편 서도진 소년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가 바라는 것은 가족이 평화롭게 사는 것뿐이었다. 결국 반디안은 이 소년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 같다. 소년의 눈빛은 마치 가게에서 사탕을 본 아이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 소원을 말했다. 가족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 형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소년의 가족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지구에서 도진 소년의 몸으로 깨어났다. 이제 그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명확한 이유로 C등급으로 분류된 남산 게이트에 침투하는 것, 영웅 등록자만 출입 허가가 있다. 자동 스캐너가 계속 경고음을 내며 영웅 신분증을 스캔하라고 요구했다. 물론 그는 그런 신분증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돌진했다. 엄중히 경비되는 건물을 뚫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다. 보안 경보가 즉시 울리며 침입자를 경고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몇 마리 괴물을 찾아 돌아다니며 분풀이할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그는 한 영웅팀과 마주쳤다. 정식 허가를 받고 이 게이트에 출입할 수 있는 정규팀이었다. 그들은 그가 길을 잃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특히 철수 준비 중이라 그를 밖으로 안내하려 했다. 도지는 침묵하며 이상한 기운을 풍겼다. 영웅들조차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의 복장은 너무 평범해서 영웅 같지 않았다. 지금은 포터들이 좀 더 편하게 입지만 그의 옷은 너무 단순해서 이상했다. 그리고 등에 맨 가방은 또 뭐란 말인가? 그들이 본 바로는 그저 길 잃은 포터일 뿐이었지만 확신하지는 못했다. 결국 도진이 입을 열어 그들의 의심이 근거 있음을 인정했지만 혼자 왔으며 어떤 팀과도 함께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 말을 듣고 한 영웅이 한숨을 쉬며 그가 여기 온 이유를 이해했다. 그는 화려한 영웅 광고 영상에 자극받아 무모하게 게이트에 몰래 들어오는 사례를 여러 번 봤다. 우선 정식 영웅으로 등록되고 인증받아야 하며 훈련과 검사를 거쳐야 한다. C등급 게이트는 신병이 놀 곳이 아니다. 경력을 시작하려면 F등급 게이트를 찾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가 쓸데없는 충고를 늘어놓자 도지는 냉정하게 아무것도 들을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영웅팀 전체가 그 아이의 차가운 태도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단지 도우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가 나서서 동료들에게 진정하라고 요청했다. 그 아이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자,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 팀장은 언젠가 그 아이가 현명한 사람이 말할 때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배우리라 믿었다. 그들은 그가 이 게이트의 냉혹함을 빨리 깨닫길 바랐다. 이곳은 TV 프로그램에서 영웅을 구세주처럼 찬양하는 곳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도지는 마침내 눈을 부릅뜬 거대한 트롤과 마주쳤다. 한 입에 삼켜버릴 듯한 위협이었다. 괴물이 돌진해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빗나가고 공격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너무 빨라서 트롤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끔찍한 한 방을 날렸다. 그의 주먹은 오크의 얼굴을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했고 마치 원펀맨이나 옴니맨이 학살하는 장면 같았다. 이제 괴물은 게임에서 탈락했다. 이제 흥미진진한 순간 전리품을 훔칠 시간이다. 베이비. 먼저 그는 그 자식이 들고 있던 검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 검으로 바로
괴물의 몸속 깊숙이 찔렀다. 반짝이는 빛나는 돌 하나를 꺼냈다. 사실 그것은 낮은 등급의 마석에 불과해 가치가 없었고 도지는 전생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돈이 바닥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워서 쓸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다른 괴물 무리가 몰려와 지역을 에워쌌다. 동료가 머리를 베인 것을 보고 분노했다. 도지는 몸을 돌려 엄청난 속도로 보석을 던졌다. 던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것은 괴물 중 한 명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남은 두 마리는 죽음을 찾는 듯 맹렬히 돌진했다. 그들이 죽기를 원한다면 도진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보내주었고 다시 주변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장면 전환, 우리는 여전히 괴물이 가득한 지역을 묵묵히 지나가는 영웅팀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여전히 방금 만난 젊은 남자와의 이상한 만남을 떠올리고 있었다. 주황색 머리 여성은 도진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며 진심으로 걱정했다. 하지만 팀장은 그가 등록되지 않은 자가 무모하게 게이트에 들어갔다면 죽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안심시켰다. 중앙통제센터의 요원들이 곧 발견할 것이다. 임무 수행 중인 요원들은 모두 B등급 이상이고 이 게이트는 C등급이므로 그 아이가 바보처럼 괴물에게 뛰어들지 않는 한 여기서 죽을 가능성은 없다. 대머리 남자도 그 의견에 동의하며 그 오만한 아이가 지금쯤 죽음의 위기에서 떨고 있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우리의 주인공은 몇몇 대형 모래주머니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었다. 한 방에 사냥감을 쓰러뜨렸다. 그는 너무 빨라서 괴물들이 손도 대지 못했다. 커다란 검으로 그를 베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도지는 그 팀의 바보 뒤에 나타나서 머리를 부숴버릴 정도로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괴물들이 모두 쓰러지자 그는 시체 더미에서 검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달콤한 마석들을 수확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작업을 마쳤다.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 철수할 준비를 했다. 솔직히 오늘 사냥 결과에 약간 실망했는데 모두 무거운 낮은 등급 돌뿐이라 별 가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마지막 요원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 동료들을 불렀다. 도진이 돌아서기도 전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그의 앞에 서서 의심과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게이트 통제센터에서 왔다며 영웅 등록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등록증이 없으면 센터로 따라가서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직 그 말을 따를지 망설이며 눈빛에 주저함이 드러났지만 설명하지 않고 있어 분위기는 점점 긴장되었다. 그 반응에 정장 입은 자는 더욱 긴장하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도진이 협조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엄격한 태도의 도진은 명백한 불쾌한 표정으로 답했는데 이 모든 연극이 그의 기분만 망치고 있는 듯했다. 화가 났지만 도진은 더 이상 말다툼할 힘이 없었고 그냥 등을 돌려 떠났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정장 입은 자들은 도진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갑을 사용할 것이며 필요하면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룹 내 한 성급한 자가 참지 못하고 도진의 손목을 잡았다. 그는 도진이 협조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부상은 도진 책임이며 말로 해결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도진은 인내심을 잃은 듯 즉시 그 손목을 꽉 잡았다. 그리고 냉정하게 경고했다. 내 길을 막지 마라. 그 위협적인 말에 정장 입은 자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등줄기를 차가운 기운이 타고 흘렀다. 나머지 두 명은 즉시 마법 강화 지팡이를 꺼냈다. 이것은 4등급 마법 지팡이로 오크를 제압할 만큼 강력하며 평범한 장난감이 아니다. 하지만 도진에게 그 지팡이들은 진짜 상처를 입힐 힘이 없었다. 그는 지팡이를 든 자의 손목을 세게 비틀어 그를 약한 자처럼 신음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마지막 경고를 냉정하게 내렸다. 남은 체면을 잃고 싶지 않다면 당장 꺼져라. 그럼에도 정장 입은 자들은 임무에 묶여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 그들은 도진을 지팡이로 치려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도진은 강력한 일격으로 반격했다. 그 강력한 일격은 한 명의 등을 강타해 그를 쓰러뜨렸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배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 후 도진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버틴 안경 쓴 자에게 향했다. 그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 몸이 굳어 언제든 쓰러질 듯했다. 갑자기 도진은 희미해지더니 시야에서 사라졌다.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든 듯 완전히 사라졌다. 안경 쓴 자는 정말 당황했는데 바로 눈앞에서 누군가가 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공에서 갑작스러운 주먹이 그의 배를 강타했다. 그는 고통에 휘청이며 뒤로 물러섰다.
도진은 요원들에게 쫓기는 것에 지쳐 영웅 등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남은 요원은 도진에게 불법이나 의심스러운 일이 없으면 아무도 그를 쫓지 않을 것이라 안심시켰고, 도진은 리프트라는 것에 대해 물었다. 그 질문에 요원은 당황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 세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러 다른 세계와 연결된 게이트가 존재하며 그곳에는 기괴한 괴물들이 가득하다. 이 게이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괴물 시체에서 얻는 보석은 새로운 에너지 원천으로 매우 귀중하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게이트를 통제하며 등록된 영웅만 출입을 허가한다. 통제되지 않거나 봉쇄할 수 없는 게이트는 리프트라고 부른다. 도진에게 돌아와서 그는 정장 입은 자들이 항상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 귀찮았다. 그가 어떤 게이트를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불법 침입 혐의를 씌웠다. 요원은 등록되지 않은 영웅이 허가 없이 게이트에 들어가면 중앙 시스템이 즉시 경보를 울리고 대기 중인 요원들이 출동한다고 설명하려 했다. 도진이 리프트에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알자 그자는 게이트와 달리 리프트는 쉽게 들어갈 수 없으며 침입 시 엄격한 처벌을 받으며 경고나 관용이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런 말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불쌍한 요원의 얼굴을 잡아 쓰레기 봉투를 던지듯 그를 한쪽으로 내던졌다. 이제 그는 본부에 빨리 보고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뿐이었다. 상황은 그의 능력을 넘어섰다. 떠나기 전 도진은 바닥에 누운 불쌍한 자를 힐끗 보며 그가 정말로 한심한 약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팔이 부러진 듯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말을 외쳤다. 도진을 잡아 감옥에 넣겠다고 맹세했다. 장면은 경천구의 소울가스 및 디지털 콤플렉스 단지로 전환된다. 이곳은 거대한 건물로 현재 히어로 콤플렉스라 불리며 마석과 게이트 관련 아이템 거래가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다. 현재 이곳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도진은 마석 매매 전문 상점 중 하나로 향하고 있다. 들어서자마자 그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멈추지 않고 보는 뻔뻔한 젊은이에게 환영받았다. 마치 그의 머리가 쓸데없는 영상에 홀린 듯했다. 도진이 마석을 팔고 싶다고 하자 상점 주인은 즉시 자랑하며 이 가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준다고 떠벌렸다. 말없이 도진은 괴물의 피가 묻은 낮은 등급 마석 전부를 카운터 위에 던졌다. 피 묻은 돌더미를 보자 상점 주인은 뒤통수를 맞은 듯 얼굴을 찡그리며 혐오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하며 처리하는 동안 도진에게 커피를 권했다. 잠시 후 도진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상점 주인은 조심스럽게 돌 위에 피를 닦았다. 처리가 끝나자 그는 계산을 시작했다. 낮은 등급 마석 12개, 중간 등급 16개, 그리고 몇 개의 고급 및 기타 등급 마석. 40% 수수료를 제하면 도진은 약 55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도진은 40% 수수료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자신이 직접 사냥하고 죽이고 수집했는데 왜 이 자가 거의 절반을 가져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상점 주인은 다른 가게들은 45% 이상 받는다며 자신이 너무 착하다고 자랑하며 도진이 싫으면 돌을 가져가라며 더 높은 가격을 주는 곳은 없다고 비꼬았다. 물론 도진은 그런 함정에 빠질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그는 마석을 다시 모으고 떠날 준비를 했다. 계략이 실패하자 상점 주인은 급히 도진의 손을 잡아 그가 떠나는 것을 막았다. 그는 감정료와 커피값까지 요구하며 소리쳤다. 감정료 3만 원, 커피 1만 원, 피 묻은 고급 수건은 버려야 하니 총 35만 원을 도진이 빚졌다고 했다. 도진은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그가 소란을 피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결국 상점 주인은 협박을 꺼내들며 자신이 고용한 C등급 경호원들을 언급했다. 마침 그때 뒤에서 3명의 건장한 남자가 나와 누가 감히 여기서 소란을 피우느냐고 으르렁거렸다. 그들은 누군가 난동을 부리면 즉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진은 차분히 상점 주인을 쳐다보며 칼날 같은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상점 주인도 지지 않고 두려움 없는 표정으로 맞섰다. 잠시 후 장면은 땀에 젖고 떨리는 상점 주인의 얼굴로 바뀌는데 그는 한때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도진이 새 경호원을 팔이 잡듯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쓰러뜨리는 충격이었다. 분명히 여기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 후 도진은 카운터로 다가가 냉정하게 수수료를 1%로 깎았다. 상점 주인은 반응할 틈도 없이 수수료 1%로 조건 없이 거래가 성사되었다. 도진이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거래가 완료되었다. 도진은 두툼한 돈다발을 들고 여유롭게 가게를 나섰다. 피와 땀으로 얻은 성과였다.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와 여동생은 그가 가져온 현금 더미에 놀랐다. 할머니는 그 돈이 진짜인지 의심했다. 도진은 급히 친구에게 빌려준 돈인데 그 친구가 사업이 잘 되어 갚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는 도진에게 그런 부유한 친구가 있는지 의심스러워했다. 그래서 도진은 또 한 겹 거짓말을 덧붙여 어릴 적 친구라고 말했다. 결국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적어도 큰 질문은 하지 않았다. 한편 도진의 여동생은 오빠가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어준 것에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다. 도진은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부터 풍족하게 살 것이라 안심시켰다. 그 소녀는 기뻐서 깡충깡충 뛰며 별처럼 반짝이는 눈을 했다. 여동생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며 도진은 자신이 점차 약속을 이루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 몸의 원래 주인이 죽기 전에 한 약속이었다. 그 사람은 할머니와 윤영 여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는 곧 사라져 도진이 말을 할 틈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도진은 서도진이 되어 있었다. 이제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 작은 가족이 안전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사야 하는데 현재 가격은 1,100억 원에 달한다. 도진에게 돈 버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단지 원래의 모든 힘을 되찾기만 하면 된다. 이 세계는 그가 전에 살았던 파괴된 옛 세계와 많은 점에서 닮아 있었다. 다만 리프트, 괴물, 위협이 훨씬 약했다. 검신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에게 이 세계는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짜 힘의 10분의 1만 사용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밖에서 서도진을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어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문이 열리자 2명의 거친 깡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이 진빚 4,800만 원을 받으러 온 자들이었다. 도진은 바로 알았다. 이들은 고리대 금업자들이었다. 도진이 빙의한 진짜 CEO가 죽기 전에 빌린 돈이었다.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 치료비로 500만 원만 빌렸는데 이제는 4,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복리로 불어난 고리대금, 전형적인 조직폭력배의 수법이었다. 그들은 도진이 최근 게이트 사냥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뜯어내려온 것이었다. 대출 계약서에는 모든 것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자식들이 받은 것은 하늘에서 내리치는 듯한 주먹 한 방, 그중 가장 큰 놈의 얼굴 정중앙에 맞았다. 그 주먹은 그를 뒤로 날려 땅바닥에서 몇 바퀴 구르게 만들었다. 나머지 한 명은 입을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은 남은 자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미 원금과 이자 900만 원 이상을 갚았다고 상기시켰다. 정확히 계산하면 오히려 그들이 도진에게 초과금을 돌려줘야 할 판이었다. 그리고 또 한 방을 날려 그 자는 아이처럼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도진은 등을 곧게 펴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주인에게 전해라. 내가 직접 찾아갈 것이다. 장면은 시끄럽고 분주한 쇼핑몰로 전환된다. 사람들 사이로 귀여운 윤영의 모습이 나타난다. 윤영은 곰인형 가게에서 환하게 웃으며 반짝이는 눈을 하고 있다. 도진은 오늘 여동생과 쇼핑을 왔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기로 했다. 잊지 말자, 이 남자는 예전에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다. 도진의 진짜 기억, 이미 세상을 떠난 이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말라버린 감정을 되살렸다. 이제 윤영이 관심을 받고 환하게 웃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비록 이복동생일 뿐이지만 그는 그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었다. 그는 부족했던 모든 것을 보상하고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했다. 결국 윤영은 작고 귀여운 토끼 인형을 골랐다. 그녀는 매우 겸손해서 비싼 것을 사면 오빠에게 폐가 될까 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런 겸손을 받아들이지 않고 몇 배나 큰 봉제 인형을 골라 여동생에게 선물했다. 오늘은 그녀의 날이며 그녀는 온전히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었다. 돈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다. 그 후 두 남매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식사를 즐기던 중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고 도진의 이름을 불렀다. 중년 여성 한 명이 몇 명의 경호원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위선적인 기부인처럼 보였고 약간 뚱뚱했다. 입을 열자마자 경멸 섞인 말투로 도진의 옷차림부터 공격했다. 그녀는 곧 옆에 앉아있는 윤영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거리낌 없이 조롱하며 말했다. 너도 내 엄마 닮아서 아버지 없는 아이로 태어난 거 아니냐?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도진은 손을 꽉 쥐고 분노에 눈이 빛났다.
한편 윤영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그런 험담을 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가와 윤영에게 직접 물었다. 내 이름이 뭐니? 저는 이윤영입니다. 소녀가 공손히 대답했다. 그녀는 도진의 여동생임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윤영의 단순한 옷차림을 지적하며 너절하다고 비난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쯤 되자 도진은 그녀에게 달려들어 한 방 먹이고 싶었지만 자제하며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도 도진이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것을 참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그 여자는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아이에게 물었다. 나쁜 여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그것이 한계점이었다. 도진은 벌떡 일어나 눈을 부릅뜨고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못생긴 여자야. 마치 오크 부조 같아. 그녀는 멍해져 눈을 크게 뜨고 입이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진이 왜 그녀를 참았는지 이해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도진은 서자 출신으로 가난하게 자랐다. 어머니는 그가 7살 때 돌아가셨고 그는 친아버지 집으로 보내졌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했고 상황은 더 나빠졌다. 새어머니가 친아들을 낳자 도진은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할머니와 이복동생 윤영과 함께 살게 되었다. 도진은 과거 자신이 겪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며 잘 살려고 애썼던 옛 도진을 떠올리며 마음 아파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는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새어머니의 딸, 즉 그의 이복 언니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못되었고 못생겼으며 어리석기까지 했다. 도진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내며 독서를 퍼부어 마치 그녀의 열등감에 폭탄을 던지는 듯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가 항상 남을 못생겼다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열등감과 질투에 빠져있기 때문이며 그녀는 남의 삶에 집착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일 뿐이라고. 이것이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다. 그가 그녀의 자존심을 계속 짓밟자 쇼핑몰 전체가 그들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마치 무대 위 주인공을 보는 듯했다. 그 오크 여자가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도진의 새어머니가 나타났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오크 여자는 즉시 다가갔다. 아이처럼 징징대는 목소리로 이 아이가 자신을 완전히 망신시켰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실망을 드러냈고 단 한 번의 눈짓으로 그녀를 침묵시켰다. 농담이 아니다. 여러분, 도진의 새어머니는 정말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처음에는 그 오크가 새어머니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그 매혹적인 여자가 도진에게 다가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집에 돌아오라고 초대했다. 하지만 도진은 쉽게 속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가면 뒤 진짜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여자가 12년 동안 그를 지옥에 살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 여자는 도진이 영원히 묻고 싶어 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과거가 밀려오자 도진은 PTSD가 발동한 듯 진지한 상태에 들어갔다. 그는 어머니의 꾸중보다도 차가운 어조로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냉혹하게 말했다. 꺼져.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은 그 여자는 얼굴에 대못을 맞은 듯했다. 그녀는 체면을 지키려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사실 그녀는 도진이 이렇게 강하게 반항할 줄 몰랐다. 예전에는 그녀가 이유 없이 때려도 도진은 고개를 숙이고 참았다. 그 무례한 딸은 몇 명의 경호원과 함께 뒤따랐다. 그 경호원들은 장면 내내 꼭두각시 같았다. 이제 다시 주인공에게로 돌아가자. 분명 그 모녀는 도진의 드문 평화로운 순간을 완전히 망쳐놓았다. 그래서 도진은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가 새 가족에게 보인 반응은 의도적이었다. 그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었다. 예전에 약하고 입도 열지 못하던 서도진은 죽었다. 그 쓰레기 같은 가족은 빨리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장면은 고속으로 달리는 메르세데스로 전환된다. 차 안에는 그 쓰레기 모녀가 있었다. 딸은 도진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떠난 어머니를 원망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것에 분노하며 도진을 욕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매니저에게 도진이 왜 아직 살아있는지 물었다. 대머리 매니저는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도진은 이미 죽었어야 한다고 몰랐다. 여자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그 일을 완벽히 처리했다고 확신했는데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확인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딸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다. 살인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결국 어머니는 딸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너 그 녀석한테 감정 있어? 그 질문에 그 돼지는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해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는 도진이 정말 죽으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알게 되어 큰일 날까 걱정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유를 듣지 않고 딸의 입을 세게 틀어막아 반박을 막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딸이 자신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여자는 결심했다. 도진은 죽어야 한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특히 도진이 용감히 일어나 많은 사람 앞에서 그녀를 모욕한 후에는 더욱 그렇다. 그를 처리하는 것이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다. 10년 전 세계는 리프트가 나타나 혼란에 빠졌다. 그것은 괴상한 차원으로 끔찍한 괴물들이 태어나는 곳이었다. 괴물들은 순간이동 게이트를 통해 몰려들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다. 도시들은 파괴되고 불길에 휩싸였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가운데서도 빛이 나타났다. 용맹한 전사들, 즉 영웅들이 일어섰다. 그들은 괴물 시체에서 마나스톤을 처음 발견한 이들이었다.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가자. 도진은 어딘가로 이동하며 머릿속에 마나스톤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다. 이것이 세계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가치 때문에 각국은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 리프트 게이트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제 전 세계 산업은 리프트와 영웅들에게 의존한다. 영웅이 되는 것이 안정적이고 높은 수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도진은 용당포 HCS 캐피탈 본사에 도착했다.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가 여기 온 이유는 곧 명확해질 것이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첫눈에 이곳 사람들은 천박한 깡패들처럼 보였고 외모로 사람들을 위협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긴장된 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두목은 담배재를 털며 비꼬는 목소리로 서도진을 가리키며 그의 대담함을 강조했다. 부하들을 때려눕히고 당당히 문 앞까지 온 것은 단 하나의 증거일 뿐. 서도진이 이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침착하게 여기서 진짜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그라고 말했다. 이 말에 두목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눈살을 찌푸리고 뭐라고 했어? 라며 되물었다. 도진은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다. 자신은 보상을 받으러 왔다고. 이 조직의 광대들이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그때 두목은 중요한 사실, 부정할 수 없는 변화를 깨달았다. 어린 시절의 그 아이는 더 이상 온순하고 약하지 않았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는 부하들을 쓰레기처럼 짓밟은 자였다. 모든 징후가 한 가지 가설을 가리켰다. 서도진은 지옥 같은 게이트에서 누구도 겪지 못한 각성을 경험한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진의 새 자신감을 비웃으며 오만함이 멸망을 불러올 것이라며 그의 힘을 과대평가한다고 조롱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몇몇 건장한 자들을 불러 도진을 에워쌌다. 그들은 근육질의 사나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지옥을 거친 검신에게 그들은 벌레에 불과했다. 두목은 계속해서 쓰레기 같은 논리를 쏟아냈다. 각성한 자도 전장에서 쓰레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가장 웃긴 것은 그는 서도진이 D급 영웅에 불과해 언제든 조직이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한편 도진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5명이 노려보는데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명령했다. 앉아. 그 말에 두목은 멍해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도진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엄숙하게 말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다. 한 명이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도진에게 다가와 도전했다. 도진은 살짝 미소 지으며 천천히 안경을 벗어 상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마이크 타이슨의 볼리스틱 유니버설 머신건 로켓 펀치 9000 같은 끔찍한 주먹을 날렸다. 상대는 트럭에 치인 듯 뒤로 날아갔다. 나머지들은 얼어붙었다. 그러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도진은 또 한 명을 회전 발차기로 쓰러뜨렸다. 그들을 가르치면서도 도진은 두목이 금융대출 회사라는 가면 뒤에 숨긴 어두운 거래에 대해 냉정하게 말했다. 도진은 주황머리 한 명에게 주먹을 꽂으며 그들의 위조 신분증 행위를 폭로했다. 주먹을 날린 후 그는 두목을 향해 자신의 목적을 솔직히 말했다. 나는 합법적인 영웅 신분이 필요해. 등록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두목은 마지막으로 몰래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 공격을 피하고 3배로 되갚았다. 그리하여 모두가 쓰러져 잠들었고 서도진의 특별한 자장가 덕분이었다. 성공률 100%. 정리 후 도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그는 완벽한 신분이 필요하며 기록에 어떤 결함도 없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두목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몇 초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도진은 너에게 딱 하루만 주겠다고 경고했다. 몇몇 부하들은 개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칭찬할 만하다. 대부분 이야기에서 그들은 신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뛰어들기 때문이다. 비록 1급 신참이라도. 두목은 떨기 시작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며 결국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했다. 목격한 바에 따르면 그는 최소 B급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도진이 빨리 해라고 말할 때까지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다. 도진은 다가가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그는 홍희주, 자신의 새어머니가 그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는지 알고 싶었다. 이 사실은 이미 그녀가 딸과 조수와 나눈 대화에서 드러난 바 있다. 두목은 당황해 말문이 막혔고 도진의 손이 조여오자 고통에 신음했다. 부하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솔직히 말해 이들은 머리 손질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마침내 두목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여자의 악랄한 계획을 고백했다. 그녀는 도진의 재정을 짜내 빚더미에 몰아넣고 절망하게 만들어 자살하게 하려 했다. 정말 잔인한 계획이었다. 미움받는 자식에게도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도진은 마지막으로 손을 꽉 쥐었다가 두목이 울며 애원하는 것을 보고 손을 풀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것도 우리를 게이트에 가둔 이유인가? 두목은 급히 부인하며 자신은 무관하다고 연기했다. 그는 심지어 도진이 게이트 안에서 죽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래서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설명에 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름을 중얼거렸다. 강철우. 그가 자신을 게이트에 넣은 자였다. 도진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했다. 마감 기한은 내일이다. 그는 들어올 때처럼 예의를 갖추고 떠났다. 그러나 방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오만함도 도전도 없고 오직 두려움만 남았다. 그 대화 후 도진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서도진의 깊은 내면에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다. 여동생과 사랑하는 할머니를 지키는 것. 고통의 층층이 쌓이며 그는 얼마나 무력하고 절망 속에 살았는지 드러났다. 하지만 이제 검신은 준비가 되었다. 이 썩어빠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음 날 그는 공식적으로 영웅으로 등록되었다. 예상대로 B등급을 받았다. 다른 이야기들처럼 2등급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카드를 검사기에 긁었다. 시스템은 신분을 확인하고 카드가 완전히 유효함을 증명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경고했다. 도진이 수행할 임무가 현재 등급을 초과하는 위험도를 가진다고. 이 점이 그를 짜증나게 했다. 아마 전에 그 자에게 등급을 올려달라고 강요했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사소한 문제를 피하려면 시스템이 허용 등급을 초과한 게이트 진입을 계속 경고했지만 도진은 전혀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들어갔다. 밤섬 게이트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사실 B급 게이트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B급 사냥꾼이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보통 영웅들은 임무 수행 시 안전을 위해 게이트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권장받는다. 하지만 이 던전의 규모는 D급으로 분류되어 넓게 퍼져 있어 솔로 사냥이 매우 어렵다. 다행히 터널 형태라 솔로 사냥이 다소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게이트 규모 때문에 공식 권고는 A급 영웅이 임무를 맡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과 리스크라는 단어는 도진의 사전에 없다. 그에게 최악은 좁은 터널 안에서 몬스터 떼와 맞닥뜨려 회피할 공간이 없는 상황뿐이다. 도진은 첫 적을 마주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보라색 기운에 둘러싸인 거대한 뱀이었다. 대부분 영웅에게 이 광경은 공포를 불러일으키지만 도진에게는 행운의 신호였다. 그는 장갑을 준비하며 전투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참고로 이 뱀은 혼자가 아니다. 친구들이 함께 있으며 그들의 혀는 외계 괴물 영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전혀 소용없다. 우리의 도진은 진정한 살인 기계다. 그는 마치 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력석을 수집했다. 흑사살수는 마비 독소가 극도로 활성화된 괴물 종족으로 조금만 접촉해도 누구든 쓰러뜨릴 수 있다. 이를 인지한 도진은 전력을 다해 총알처럼 돌진했다. 그리고 전력으로 주먹을 날렸다.
순식간에 괴물 몸 전체를 베어 넘겼다. 피가 사방으로 튀며 몸이 반으로 갈라졌다. 괴물이 쓰러졌다. 도지는 자신이 30만 1원의 산장갑이 독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확인했다. 훌륭한 투자였다. 사냥으로 돌아가자. 도지는 4마리의 혐오스러운 다리 없는 뱀을 주시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날려버리기 시작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그들의 두개골을 꿰뚫었다. 뱀들이 저승으로 보내지며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도지는 그 자리에 섰다. 마력석을 열심히 찾았다. 괴물 시체를 긁어내며.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한 알도 없었다. 이는 놀랄 일이 아니었다. 옛 세계 법칙에 따르면 이런 괴물들은 마력석 드랍 확률이 3%에 불과했다. 즉, 한 알 얻으려면 수백 마리를 잡아야 했다. 계속 나아가던 도지는 특별한 생물을 발견했다. 나는 임시로 해골씨라고 부른다. 당신은 이것이 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지는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거대한 뱀에게 물었다. 그것이 보스인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절히 대답할 것처럼 물었다. 어쨌든 도지는 이제 길을 잃을 걱정이 없다는 점에서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는 몸을 돌려 즉시 공격에 돌입하며 빨리 전투를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강력한 주먹을 날렸음에도 그 주먹은 괴물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단지 머리에 문신만 남긴 셈이었다. 공중에 떠서 피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괴물은 꼬리를 휘둘러 도진을 바위벽으로 날려버렸다. 도진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 이번 보스의 힘에 대해 어느 정도 깨달은 듯했다. 괴물은 독리를 드러내며 배고픈 여자친구처럼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도진에게 달려들어 물었지만 다행히 도진은 피할 수 있었다. 회피 동작을 이용해 그는 즉시 일어나 반격했다. 강력한 주먹이 괴물의 몸에 내려쳐 단단한 껍질에 금이 갔다. 두 번째 공격에서 도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 보스의 껍질은 이전의 흑사뱀들보다 훨씬 단단했다. 훨씬 더 큰 도전이었다. 껍질이 너무 단단해 한 방으로 뚫을 수 없었다. 상황이 역전되어 전략 변경을 고려해야 했다. 원래 상태라면 검신은 이 괴물을 순식간에 부숴버렸을 것이다. 그때 무언가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보스와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전사의 검이었다. 이제 왜 그가 권신이 아닌 검신이라 불리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전투 후 달아해진 검이었지만 도지는 그것을 집었다. 그는 검은 자격 있는 자의 손에 있을 때만 강하다고 믿었다. 그 믿음과 검을 들고 그는 거대한 뱀에게 다가갔다. 괴물은 몸을 웅크리고 엄청난 속도로 다시 공격해왔다. 도지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반격했다. 그는 하늘에 떠서 멋진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괴물은 자신이 검으로 전력을 다해 처치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고. 비록 그 검이 고철처럼 보였지만 그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다. 몇 번의 배기로 수많은 빛나는 칼날을 내뿜으며 뱀의 몸을 산산조각냈다. 한 부분도 온전하지 않았다. 진지한 전투는 뱀이 뒤에서 쓰러지고 도진의 검이 먼지로 사라지며 웃기게 끝났다. 다행히도 그는 괴물이 아직 필사적으로 생명을 지키려 할 때 끝냈다. 보스를 처치한 후 도지는 주인공들이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 영리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뱀의 송곳니 하나를 뽑아내어 제대로 단련하면 훌륭한 단검 재료가 될 것이라 믿었다. 그것을 자신의 여정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는 게이트를 나섰다. 나오니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자신이 비급 게이트 안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줄 몰랐다. 하지만 겪은 일을 통해 그는 자신의 힘을 최고 상태로 회복하겠다는 결심만 더 굳어졌다. 또한 옛 친구들이 지금의 약한 모습을 보지 못해 다행이라 생각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 사냥 후 그는 획득한 마석을 팔기 위해 감정소로 향했다. 그 앞에는 또 다른 영웅이 마석 더미를 들고 거래 중이었다. 하지만 인색한 직원은 그를 쓰레기 취급하며 즉시 수수료가 40%라고 통보했다. 순진한 영웅조차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솔직히 자신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항의했다. 직원은 도진에게 했던 것과 같은 구태의연한 말을 반복하며 40%가 다른 감정소보다 가장 낮고 게이트 센터는 5%지만 세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영웅들에게 꽤 좋은 거래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은 그 영웅에게 지급되었고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다만 직원의 멍든 얼굴에 대해 걱정하며 물었는데 웃긴 건 그가 얼굴이 엉망인데도 같은 연극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그는 미친놈이 경비병들을 죽이고 자신에게 그런 상처를 남겼다고 연기했다.
영웅은 듣고 생각했다. 이 직원이 시급 경비병 몇 명만 고용한 것이 문제라고. 이 세계에서 등급이 전부가 아니며 실제 실력이 중요하다. 등급은 안정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가짜 시스템일 뿐이다. 그는 자리를 지키는 자들과 위험한 전장에 나가는 진짜 영웅들의 차이를 지적했다. 진지한 대화 중에도 직원은 그가 입 다물고 빨리 떠나길 바랐다. 마침내 그 영웅은 떠났지만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도진이 들어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즉시 직원은 도진을 알아보고 당황하며 그가 혼란을 일으킨 정신병자라고 소리쳤다. 그는 도진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외쳤다. 뒤돌아선 영웅은 도진의 날씬하고 키 큰 몸매에 감탄하며 평가했다. 하지만 도진이 이곳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보고 그는 도진이 힘을 남용해 일반인을 괴롭히는 것인지 의심했다. 이야기를 한쪽 면만 알면서도 이 인물은 현실적이고 흥미로웠다. 직원은 즐거워하며 그가 7년 경력의 베테랑 영웅이고 많은 인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도진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인맥을 이용해 도진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신경 쓰지 않고 돌아서서 냉정하게 그를 사라지라고 말했다. 이 말에 직원은 도발당한 기분이 들었고 도진이 진짜 나쁜 놈임을 느꼈다. 도진은 태연하게 복수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들은 영웅은 짜증이 난 듯했지만 경험상 다른 영웅과 싸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알았다. 거의 항상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몬스터와 싸울 때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 그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진정하고 등을 돌려 떠났다. 직원은 할 말을 잃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진은 교활한 감정사에게 다가가 문제가 있냐고 물었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도진은 마법석 가득 든 가방을 카운터에 던졌다. 반짝이는 고급 마석들이 가득해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직원의 시선에서 그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돌더미의 가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총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했다. 큰 금액 같지만 도진에게는 하루 사냥치고는 너무 적었다. 돈을 요구하자 직원은 수수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다시 말했고 도진은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계약서의 수수료가 1%뿐임을 기억하고 침착하게 나머지 금액을 빨리 지급하라고 말했다. 그 우스꽝스러운 감정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도진의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 때문에 제대로 한 대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변명처럼 말했다. 이 큰 금액은 상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도진은 한치도 지체하지 않고 탁자를 치며 명령했다. 그럼 바로 상사에게 전화해라. 지금 당장 승인을 받고 싶다. 압박에 떨며 직원은 급히 전화를 들고 내부 통화로 상사에게 조용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일이 진행되기도 전에 도진이 전화를 빼앗았다. 꺼져. 내가 직접 통화한다. 그리고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시간 없어. 바로 지급해. 전화기 너머 상사는 귀찮아하는 듯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요구했다. 내 직원에게 전화기를 돌려줘라. 도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순순히 전화기를 건넸다. 하지만 직접 손에 쥐어주지 않고 벽에 던져 산산조각냈다. 아마도 실수였거나 완전히 고의였을 것이다. 직원은 부서진 전화기를 보며 온몸이 떨었고 도진은 신경 쓰지 않고 냉정하게 명령했다. 이제 돈 준비해라. 모든 게 끝났다. 그리하여 수많은 현금 가방이 신속히 포장되어 이 거대한 거래를 준비했다. 결국 그 직원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는 영웅들이 목숨을 걸고 얻은 돈의 절반 이상을 가로채는 사기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악당이다. 10분 후 그의 상사가 연락이 닿지 않아 화난 얼굴로 가게에 도착했다. 웃긴 건 직원이 상사를 보자마자 즉시 사표를 던지고 바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다. 상사는 주변을 둘러보다 벽에 박살난 휴대폰을 발견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급히 익숙한 이름 주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와라. 통제 불능인 영웅을 처리해야 한다. 주연이 나타났다. 눈부신 석양처럼 빛나는 분홍빛 머리의 젊은 여성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환호했다. 저 사람이 현주연이야. 수천 명이 우러러보는 유명한 스타였다. 그리고 그녀가 입은 복장은 정말 최고였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가게에 들어서며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존재만으로도 주연은 방안을 정적에 빠뜨렸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공손하게 접수 담당자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삼촌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모두가 술렁인 이유는 그녀가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S급 영웅 4명 중 한 명이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사장의 조카라고 소문냈다. 놀랍게도 주연 자신도 인정했다. 네, 삼촌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약간 과격한 영웅이 있다고 들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세련된 여성 영웅은 앉아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다. 장면은 우리의 주인공으로 전환된다. 조각상처럼 탄탄하고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그였다. 그는 한낮 햇살 아래 앉아 명상하며 땀이 굵은 방울로 몸을 적셨다. 하루 종일 사냥했지만 보상은 미미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당면한 가장 큰 목표는 혼자서 S급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레벨에 도달하는 것이다. 즉, 원래의 힘을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알겠나? 바로 훈련 아크에 들어갈 때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도진의 가장 큰 도전은 마력 밀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 흡수 속도로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예전 힘에 도달하는데 최소 3년이 걸린다. 또 다른 방법은 더 강한 장비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악의 장비조차 수백만 원대 가격이다. 너무 낭비다. 갑자기 등골을 타고 한 줄기 찬 기운이 흘렀다. 그는 매우 위험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은영을 바라보며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즉시 그는 번개처럼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모두 안으로 들어가, 빨리. 도진이 크게 외쳤다. 들어가자마자 문을 쾅 닫았다. 그의 할머니는 놀라서 연달아 물었다. 무슨 일이니, 얘야? 땅이 심하게 흔들렸다. 집 전체가 무너질 듯했다. 할머니는 떨며 말했다. 세상에, 지진인가? 은영은 공포에 질려 울면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도진만이 이해했다. 이것은 평범한 지진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폭력적인 에너지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공간 균열, 게이트가 지붕 바로 위에 나타났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 집 안에 있어. 밖으로 나가지 마. 극한 속도로 그는 균열 쪽으로 돌진했다. 그가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절망 속에서 할머니와 여동생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울음소리였다. 장면은 영웅협회의 본부로 전환된다. 경고 신호가 울렸다. 마포 지역 하늘에 갑작스러운 공간 게이트가 나타났다. 63일간의 평화 후 처음 열린 게이트였다. 길드 백사자는 가장 가까운 팀임을 알고 관리자는 즉시 명령했다. 그들과 연락하라. 근처 영웅들을 동원해 즉시 구조하라. 하지만 게이트의 정확한 좌표를 다시 확인하자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세상에, 이 게이트가 주택 지붕 바로 위에 나타났다니. 이 상황은 경험 많은 이들에게도 매우 난감한 문제였다. 만약 일반인이 균열에 들어가면 거의 확실히 목숨을 잃게 되고 균열은 즉시 닫혀 다른 이가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내부 사람이 죽으면 10일 후에 강력한 몬스터 파도가 폭발해 지역 전체로 퍼진다. 이로 인해 혼란과 파괴가 발생하며 주변 지역은 재앙에 빠지고 소울의 안전이 완전히 위협받는다. 관리자는 균열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매우 궁금해했고 곧 서도진이 그 행동을 한 해당 주택의 주민임을 확인했다. 그의 할머니 말에 따르면 도진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리프트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이 정보로 그들은 그가 전문 영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일반인은 균열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모든 직원은 절망과 무력감을 느꼈고 현재 상황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도진의 성질 급한 새어머니가 그가 각성했다는 소식에 격분하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고 조수는 도진이 아직 영웅협회에 공식 등록하지 않았지만 최근 게이트 개방에서 각성한 사람이 그임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그 소식에 그녀는 분노했다. 강철우가 도진을 제거하라는 임무를 받았지만 오히려 도진을 더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분노에 차서 그녀는 탁자를 3개 내리치며 그들이 직접 일을 끝내지 못하고 실패한 임무에 돈을 받느냐고 소리쳤다. 그녀는 이리 관리에게 고함치고 즉시 강철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 도진을 직접 죽이지 못하면 받은 돈의 10배를 배상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놀란 것은 조수가 새 균열이 도진 집 지붕 위에 나타났다고 알린 것이었다. 도진이 그곳에 들어갔고 이는 그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다.
홍의주는 그 소식에 기뻐하며 도진이 균열 안에서 죽을 가능성에 만족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졌다. 그리고 조수에게 추가 정보가 들어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우리 소녀는 리프트 내부 공간에 발을 디뎠다. 그곳은 숲이었다. 놀랍게도 그가 어릴 적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 숲이었다. 파티스와 숲은 그의 기억 속과 똑같이 재현되었고 촘촘한 만화의 기운도 예전처럼 익숙했다. 조용히 옛 오솔길을 걸으며 도진은 웅장한 세계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세계수는 가장 순수한 만화의 근원으로 신성한 아름다움으로 우뚝 서 있었다. 그것은 가장 신성한 구조물이며 전 세계의 균형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옛 세계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은 세계수가 불타면서 시작되었고 만화의 흐름이 영원히 왜곡되었다. 하지만 이 균열 안 차원에서는 시간이 닿지 않은 듯 나무가 온전했다.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잃어버린 만화를 되찾을 기회라는 것. 그 훌륭한 만화 흐름 아래 앉아 명상하며 도진은 자신의 힘이 점점 뚜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3일 넘게 명상하며 먹고 마시는 것도 신체적 욕구도 잊었다. 온전히 열흘이 흘렀고 그가 집중한 유일한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0번째 밤에 문제가 찾아와 그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기괴한 모습의 이상한 생물들, 그들은 볼키나라고 불렸다. 그들은 세계수를 불태워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도진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를 공격하는 생물들, 그 사이 도진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의 검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불타는 괴물들이 포효하며 그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이때 도진은 완전히 회복했고 몸 안에서 만화가 넘쳐흘러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손은 모든 힘을 담아 뻗어나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순수한 만화의 힘이 뿜어져 나오며 그는 단 한 번의 접촉으로 괴물을 쓰러뜨렸다. 두 번째 괴물은 너무 강력한 힘에 놀라 얼어붙었다. 이제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해보겠다. 그가 사용한 공격은 만화 해방이라 불리며 원격 조작이 아니라 파괴적인 에너지 폭발 형태의 공격이다. 그는 오랫동안 이 능력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몸 안의 만화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볼키나 무리는 멈추지 않고 즉시 입에서 축적된 에너지를 발사하며 반격했다. 진동하는 레이저 광선들이 맥동하며 우리 소년을 향해 날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고 얼굴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몸 주변의 엄청난 만화가 그 공격으로부터 오는 모든 피해를 막아냈다. 그는 한 걸음씩 괴물들에게 다가가며 온몸이 영혼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마침내 세계수를 위험에서 지켰다고. 그리고 이제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수년간의 고된 수련의 결실을 즐기고 싶었다. 그 추악한 괴물들은 또다시 에너지를 발사하려 했지만 소녀는 번개처럼 빠르게 그중 2마리를 붙잡았다. 절대적인 힘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입안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에서 폭발했다. 순식간에 머리가 폭발하며 머리 없는 검은 시체만 남았다. 거대한 시체들은 신성한 불꽃의 힘에 의해 썩어들어가듯 서서히 줄어들었다. 그들의 몸에서 2개의 희귀마석이 타버린 땅 위로 굴러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처치해야 할 많은 괴물 중 단 2마리에 불과했다. 도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영원한 불꽃이라는 새 힘을 느끼며 가슴이 뛰었다.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는 무기를 휘두르며 피바다 속에서 춤추듯 괴물떼를 베고 수많은 마석을 모았다. 일방적인 학살은 계속되었고 결국 모든 괴물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번에는 도진이 진짜 대박을 터뜨렸다. 수많은 마석 외에도 그는 작은 동전이나 황금빛 반짝이는 씨앗 같은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영원한 불꽃이라는 특별한 아이템이었다. 그가 그것을 집어들자 따뜻한 에너지가 손바닥에 퍼졌다. 이 아이템으로 그는 잃어버린 힘의 일부를 되찾았다. 그는 칩을 쥐어짜며 신비로운 불꽃이 터져 몸 전체로 퍼지게 했다. 그가 영원한 불꽃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은 주술회전의 스쿠나를 연상시켰다.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세계수에서 만화를 계속 흡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몸은 현재 만화 흡수의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이 불꽃을 흡수하는 것이다.
흡수하자마자 그의 몸은 완전히 변형되었고 만화는 화염원소로 전환되어 세포마다 강렬한 불꽃이 솟구쳤다. 그가 내뿜는 화염 에너지가 강렬해 발밑 땅이 열기로 갈라졌다. 전생에는 이 불꽃을 흡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영원한 불꽃에 관심조차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최고 경지에 도달하려면 이 불꽃을 흡수하는 것이 필수다. 이런 불꽃 하나를 완전히 흡수하는 데는 최소 10분이 걸린다. 다행히도 그는 꽤 많이 모았기에 가능한 한만이 흡수하는 것이 목표다. 균열의 출현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빠르게 끌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의 집을 에워쌌고 요원들과 협회 직원들이 엄격히 지역을 경비했다. 방성호는 매우 분노했다. 누군가가 무단으로 균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니 그는 솔로 레벨링의 연호를 닮았지만 머리는 더 깔끔했다. 또한 파란 머리에 또 다른 주인공 김현우가 있었는데 그는 도진이 여동생을 구하려 한 행동에 공감했다. 하지만 성호는 그 이유를 믿지 않고 도진이 단지 욕심 많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모하게 균열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성호에 따르면 도진이 일반적으로 죽으면 괜찮지만 균열에서 죽으면 그곳이 몬스터가 쏟아져 나오는 폭발 지점이 되어 진짜 재앙이 된다. 현우는 협회장 길마에게 의견을 물었고 길마는 정해진 절차대로 행동하라고 답했다. 현우는 미국, 중국, 스위스, 터키, 영국 등 곳곳에서 균열이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이 길마가 전 세계의 수많은 균열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는 상황을 쉽게 통제해 한국 상황이 더 답답해졌다. 여기 국민들은 단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성호는 미쳐 날뛰며 그 사람을 제대로 혼내주고 균열이 그를 내놓길 빌었다. 거대한 보라색 게이트에 대해 말하자면 처음 나타난 지 28일이 지났다. 동시에 도진이 그 균열 안에 있었던 날수이기도 하며 영웅협회는 이 위협을 1등급으로 분류해 두려워하고 있다. 도진의 진짜 신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 일반인 S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세계가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동안 고리대금업 조직의 두목은 신속히 정보를 연결해 진실을 알아냈다. 심지어 가까운 조수도 그의 관련 보고서를 확인했으며 김양우는 황창서 회장의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 창수는 도진의 생존 가능성에 호기심을 보이며 그가 무사히 돌아올지 알고 싶어 했다. 네, 이 말은 원피스는 진짜다 채널의 의식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조수는 일반인은 그 상황에서 생존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봤다. 하지만 도진을 일반인이라 부르는 것은 창수를 참지 못하게 하여 즐겁게 웃게 만들었다. 그 일반인이 그의 부하들을 병원에 보내고 몇 주간 붕대를 감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균열에 들어간 일반인의 진짜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이제 창수도 각성자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생존 확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 답을 위해 조수는 이렇게 말했다. 조수는 핵심 요소가 그 영웅의 실제 레벨에 달려있다고 믿으며 충분한 정보 없이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종섭조차도 전투력과 생존 능력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인정했다. 균열 안에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자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섭은 도진의 가족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결코 고귀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도진이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의 장기를 팔아넘기려 했다. 그리고 도진이 살아 돌아와도 모든 빚을 그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다. 그는 진정한 피를 빠는 거머리였다. 장면은 다시 웅장한 세계수로 전환된다. 이곳에서 도진은 미친 듯한 훈련 단계에 들어섰고 그의 몸은 이제 불마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수백 개의 화염석을 흡수하며 계속해서 수련했다. 현재 엄청난 불마력을 가진 도진은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화염 저항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볼 때 적어도 화속 성면에서는 한 단계 더 성장했고 점점 그것을 장악해가고 있다고 도진은 믿었다. 그는 감동적인 순간에 세계수를 꼭 껴안았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과거와 현재 모두 그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세계수가 자신에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모은 마석들은 덩굴로 정성스럽게 엮어 만든 작은 가방에 담았다. 그 돌들을 모두 모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도진은 아마 다시는 그 천상의 나무를 만날 수 없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그들의 길이 다시 교차하길 바랐고 만약 세계수가 위험에 처한다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 다짐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의 잔잔한 장면에 나는 정말 감동했다. 그날 밤 도지는 마침내 균열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걸어나왔다. 다행히도 근처에 아무도 없는 듯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며 언제든 몬스터 웨이브가 터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근처에 강한 존재가 있음을 감지했다. 망설임 없이 도지는 즉시 그 근원을 추적하기 위해 달려갔다. 곧이어 그는 두 명의 요원과 마주쳤다. 한 명은 매우 짜증난 표정, 다른 한 명은 침착했다. 바로 지난번에 등장했던 현우와 성우였다. 그들의 유니폼만 봐도 도지는 그들이 협회 소속임을 바로 알아차렸고 만약 붙잡히면 일이 매우 복잡해질 것임을 알았다. 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도지는 불덩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그것을 하늘 높이 던졌다. 그 공격은 건물 전체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그리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지역 전체를 흔들었다. 그 소리를 들은 현우와 시양은 즉시 극도로 경계했다. 화재임을 알아차린 그들은 곧장 불길을 따라 추적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성우는 놀라서 크게 외쳤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한편 도지는 자신의 화염 기술의 정확성에 감탄하며 이것이 앞으로 큰 이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옛 친구 투스케를 떠올리며 그 마법사가 자신의 현재 실력을 보면 어떤 인상을 받을지 궁금해했다. 어쨌든 투스케는 대륙에서 가장 강한 화염 마법사로 불렸고 둘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있었다. 갑자기 현우의 예민한 감각이 균열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다. 균열이 그들 눈앞에서 변화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은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두 요원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균열과 그들의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사이 도지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마포 지역에 한 달 동안 존재했던 균열 상태에 대한 소식이 온통 퍼졌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균열은 서도준이 들어간 지 29일 만에 사라졌다. 이는 영웅협회의 몬스터 웨이브 우려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증명한다. 현재 그들은 균열의 갑작스러운 소멸에 대한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균열이 사라진 시점 근처의 쓰레기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사람들은 서도준이 죽었다고 믿으며 모든 사건은 그의 무모한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는 군중 속에 숨어 조용히 사람들의 엇갈린 의견을 관찰했다. 일부는 그가 죽었다고 동정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에게 균열의 소멸은 슬픈 소식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세계수와 교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세계수를 지킬 수 없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HCS 수도로 돌아왔다. 건물 안에서는 그 바보들이 도진의 죽음을 축하하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창조가 다른 사람을 질식시켜 죽이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도진의 할머니와 여동생도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 놈은 뻔뻔하게도 큰 여동생을 좀 더 두자고 제안하며 그녀를 다른 일에 이용하려 했다. 그들은 신나서 말하는 동안 자신의 말을 전혀 조절하지 못했다.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져 분위기를 끊고 책임자를 만나겠다고 요구했다. 장면이 멈추고 창수가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걷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그는 도진이 영원히 게임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며 만족해했다. 조수가 오늘 일정 대부분이 한가하며 점심에 다른 CEO와 만남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오늘 밤 강 마담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기뻐했다. 그의 무의미한 즐거움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건물에 들어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눈앞에는 부하들이 장난감처럼 던져지고 피가 사방에 흩어진 광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 광경을 만든 이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창수를 붙잡아 땅에 내리꽂고 더러운 창섭에게 기어와서 자신 곁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는 냉정하게 그를 진짜 개처럼 기게 만들었다. 그 명령에 회사 대표는 두려움에 떨며 숨이 가빠졌다. 그는 진정한 리더처럼 걸어 올라와 창섭의 자리에 앉아 완전히 상황을 장악했다. 다시 한번 그는 창섭에게 그 굴욕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창섭은 진짜 개처럼 기기 시작했다.
도지는 잔인하게 계속 명령했다. 짖어라. 너는 짐승일 뿐이다. 명령은 분명하고 냉정했으며 창섭은 굴욕에 신음하며 몇 초 후에야 겨우 짖었다. 하지만 도지는 만족하지 않고 그가 여러 번 짖도록 시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다. 맞다. 그는 경멸과 혐오의 시선을 받으며 반복해서 짖도록 강요당했다. 한때 최고 자리에 앉았던 자가 이제는 인간 이하로 끌어내려졌다. 그가 남을 대하던 방식 그대로였다. 도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창섭 같은 놈들은 충성하는 척하다가 기회가 오면 배신할 뿐이라고. 그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며 도지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비열한 인간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고 단호히 선언했다. 절망한 창섭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하며 용서받으면 개처럼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도지는 그런 싸구려 애원에 질려버렸고 한 대의 강타로 응수했다. 그 한 방에 창섭은 균형을 잃고 즉석에서 피를 토했다. 그의 조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모든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움직였다. 도지는 그를 회사의 새로운 리더라고 부르며 배신당하고 싶지 않다면 창섭 같은 자를 멀리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냉정하게 그에게 창섭을 죽이라는 전권을 맡겼다. 하지만 그 임무는 명령만 따르는 자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그는 당황하며 거절하고 사과하며 창섭이 권력자들과 많은 연줄이 있어 도진이 대신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섭을 대신해 그가 도진에게 마지막으로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도진은 말 낭비를 원치 않아 그를 상자에 싸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자고 제안했다. 그의 부하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도지는 모두에게 명령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몬스터 게이트에 던져 먹잇감이 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말을 들은 창섭은 완전히 무너져 눈물로 애원하며 평생 도진에게 복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때 우리 영웅도 잠시 망설였다. 여기서 창섭을 죽여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었지만 그는 이번 생에서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진 자신도 인정했다. 그는 예전의 냉혹한 인간보다 마음이 더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서하기로 하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나는 확신한다. 이제부터 창섭은 가장 독실한 신자가 되어 밤낮으로 도진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는 도진과 악수하며 앞으로 무조건 복종하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왜 그의 손이 불타는 듯 붉게 달아올랐는가? 맞다. 도진이 부드러워졌지만 잔혹함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도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것이 진짜 마지막 기회임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의 팔을 깔끔하게 찢어냈다. 그 팔은 불에 타서 검게 탄 살덩어리만 남았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냉정하게 등을 돌려 떠났고 회장의 고통스러운 비명은 무시했다. 하지만 도지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누군가 다시 가족에게 손대면 직접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의 임무는 평생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며 배신자들을 벌하는 진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서도준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 작은 점에 불과하며 균열과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근처 와크도날드에서 여유롭게 식사 중이었다. 정부, 영웅협회, 언론 모두 그를 어제의 낡은 뉴스처럼 취급하며 일반인이 균열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당연시했다. 그가 밖으로 나와 살아있다고 선언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혼자 균열에 침입한 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불필요한 문제와 피로만 초래한다. 충실한 황청이 더 나은 집을 찾아주고 있다. 덕분에 도지는 평화로운 시간을 느긋하게 즐기며 마침내 여동생에게 맛있는 패스트푸드를 사줄 수 있었다. 그는 이사 계획을 그녀에게 알렸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이제 은영은 또래 아이들처럼 유치원에 다니고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할 것이다. 하지만 공부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의 기분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도지는 즉시 불안해졌다. 그는 괴물을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일 수 있지만 아이를 달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는 여동생이 수줍게 고백한 사실에 멈칫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다고 놀린다는 것이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들으니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던 형의 마음도 아팠다. 여동생이 그 못된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면 괜찮다.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유녀는 더 이상 유치원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펄쩍 뛰었다. 도지는 여동생을 유명한 사립학교에 보내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진은 김영구가 몰래 할머니와 여동생을 싸구려 여관에 임시로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그는 아직 균열에 갇혀 있었다. 그 충실한 부하는 허리를 거의 꺾으며 사과했고 그 여관은 회사가 관리하는 곳이라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도진은 무능한 부하들과 다툴 힘이 없었다.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사랑하는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윤여는 귀여운 작은 곰처럼 형을 꼭 껴안았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 돌아온 손자를 하늘에 감사했다. 처음에 그 강인했던 전사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자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윤여는 와크도날드를 매우 좋아하는 듯해 세 사람은 자주 그곳에서 식사했다. 오늘은 그녀가 형의 영웅일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형이 영웅인 것이 좋은지 묻자 그녀는 순진하게도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영웅이 멋지고 강력하긴 하지만 그들은 항상 위험에 직면하고 무서운 괴물과 싸우며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이 할머니와 자신 곁에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끊임없이 싸움에 익숙한 도진에게 누군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것은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전의 혹독한 세계에서 그는 마지막 생존자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생물들과 싸웠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세계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소멸된 줄 알았던 감정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아마 이 세계에서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평화롭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도진이 미래를 조금 꿈꾸는 동안 바로 그때 한국영웅협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한국영웅협회의 창립자이자 세계영웅연맹의 이사인 황나태는 최근 균열 사건, 정확히 말하면 균열의 존재하지 않음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고 전문가들을 현장에 보내 조사를 했지만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다. 영토 상황이 완전히 불투명해져 그는 매우 답답해했다. 갑자기 사라진 균열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조수도 동의하며 만약 몬스터 웨이브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불확실한 변수로 골치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태왕 이사는 그녀의 말을 끊어 더 화나지 않게 했고 알 수 없는 일에 걱정하면서도 적어도 부상자가 없다는 점에 안도했다. 나태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100명의 영웅 중 한 명이며 언론은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역대 최고 득표를 기록할 것이라고 소문냈다. 다행히도 그는 정치 권력이나 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국민의 안전만을 걱정했다. 다시 말해 그는 진정한 정의의 인물이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는 균열 주변 지역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다행히 주민들이 협회에 집을 팔기로 동의의 장애물이 없었다. 보상 차원에서 대만 측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 했다. 여러 신뢰할 만한 출처에 따르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분명히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균열 통제 단계에 들어섰지만 강대국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험 많은 영웅들이 다른 균열을 처리하기 위해 투입된 반면 영국 특수부대는 사실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다. 그들에 대해 말하자면 한 달간 영국 균열 제거를 위해 노력했지만 작전은 참담한 실패로 공식 종료되었고 영국 균열 웨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평소처럼 생활하며 다가오는 악몽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복잡한 인파 속에서 서도진은 평범한 사람처럼 걸으며 아무도 모르게 섞여 있었다. 오늘 그의 목적지는 영웅 단지 내 가장 좋아하는 가게였다. 도진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계산대 직원은 자동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며 인사했지만 그는 도진의 얼굴을 보고 즉시 말을 잇지 못했고 검은 머리 소년을 마주한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다행히 오늘은 매니저도 가게에 있어 그가 잔인한 손님과 혼자 맞서지 않아도 되었다. 매니저는 읽던 신문을 급히 접고 고개를 들어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분노를 숨기지 못했는데 도진이 직원에게 저급 마법 결정 더미를 바가지 씌워 팔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도진은 게으르게 배낭을 어깨에서 벗었다. 그리고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사실 매니저가 오늘 있어서 이 결정 거래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 매니저는 속으로 생각했다. 또 한 번 쓰레기 결정 더미라니 이런 잡다한 장사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도진은 공정한 거래만 원할 뿐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매니저나 어떤 냉철한 상인에게도 1% 수수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며 이 녀석은 그냥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진은 거래를 거부하면 매니저가 반드시 후회할 실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매니저는 도진을 계속 쫓아내며 가방조차 쳐다보지 않았다. 이것이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 마지막 경고였다. 이에 도진은 태연하게 배낭을 앞으로 차버렸다.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이 타일 바닥에 쏟아졌다. 결정 거래에 익숙한 직원과 매니저는 즉시 그 결정 더미의 이상한 특징을 알아챘다. 알고 보니 그 허름한 가방에는 영웅의 마법 결정이 가득했는데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전설적인 보물이었다. 도진은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이 물건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알았다. 이것은 최상급 고급품이었다. 사실 영웅의 결정은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왕 쿼츠맨이 신세대 마약 제조에 사용했다. 어느 날 밤 실험실 사고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동시에 세상은 이 작은 돌의 가치를 재평가했다. 영웅의 결정 덕분에 쿼츠맨은 진정한 영웅처럼 각성했고 이후 이 결정은 능력 각성과 마력 증강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보물이 되었다. 이처럼 희귀한 에너지원은 절대 고급 제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도진은 무거운 일격처럼 그들에게 직접 상품을 다시 포장하라고 명령하고 돌아섰다. 매니저는 즉시 경멸과 오만함에서 공손함으로 태도를 바꾸고 직접 그를 VIP 좌석 구역으로 안내했다. 동시에 음료를 권하며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결정 하나하나를 닦았다. 도진은 한순간에 상황이 역전되는 느낌을 매우 좋아했다. 한순간 쫓겨났다가 다음 순간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첫 요구로 전액 결제에 0.5% 수수료만 받겠다고 했다. 매니저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도진은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전 거래에서는 도진이 1% 수수료를 받아들였지만 이번에는 더 낮게 요구했는데 사실 단순히 짜증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매니저는 최대한 고개를 숙이며 인생에서 가장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 했었다. 하지만 도진은 허울뿐인 사과에 지쳤고 그들은 그의 수수료를 받아들이거나 그가 떠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계산대 직원은 속으로 도진을 무례하고 거만한 놈이라고 저주했다. 자신의 연기가 그 녀석을 설득해 더 많은 몫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자 매니저는 진지하게 결정 시장과 가격 결정 요소에 관한 긴 설명을 시작했지만 도진은 그런 잔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는 음료를 다 마시고 일어나자 매니저는 거래가 날아갈까 두려워 9% 수수료를 제안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자 8%로 다시 깎았다. 흥정은 계속되어 8%, 7%, 6%, 5%까지 내려갔다. 이 수수료로는 가게가 이익을 전혀 낼 수 없었다. 절망에 빠진 매니저가 있을 때 서도진은 갑자기 이전 거래를 배려해 1% 수수료로 합의했다. 매니저는 속으로 그 뻔뻔한 협박꾼에게 욕설을 퍼붓고 싶었지만 그 물건을 놓칠 수 없었다. 그리고 도진이 다음에 한 말은 매니저를 기쁨에 겨워 소변을 지릴 뻔하게 만들었다. 오늘 가져온 귀중한 마법 결정 가방 외에도 도진은 집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가방이 7개 더 있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계약서가 즉시 준비되어 양측이 주저없이 서명했다. 몇 분 만에 확인 절차가 끝나고 거액 670억 원이 서도진의 은행 계좌로 즉시 입금되었다. 약 4,800만 달러에 해당한다. 현재 수익 속도로 보면 그가 목표로 한 1,100억 원짜리 집도 멀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공관문을 통해 고급 마법 결정을 추가로 수집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만약 균열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방법을 찾는다면 그는 미친 듯이 보물을 사냥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휴대폰 화면을 집중해서 보던 중 전 국민에게 갑작스러운 행정공지가 도착했다. 정부는 마침내 영국 남부 지역에서 몬스터 웨이브 발생 소식을 발표하고 영국으로의 모든 이동을 금지했다.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 소식을 접한 도지는 가게 매니저를 놀리는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과거라면 어느 나라든 어느 협회든 상관없이 직접 균열을 봉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 그만큼의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 밤 도지는 가족에게 호화로운 식사를 대접할 예정이며 주 요리는 고급 돼지고기와 소고기 구이로 은영이는 고기 기름 무늬를 보며 침을 삼켰다. 고급 고기와 다양한 반찬들이 직원들에 의해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졌다. 가격이 비싼 메뉴를 걱정한 할머니는 100g에 25만 원인 고기값이 부담되지 않느냐고 천천히 물었다. 도지는 최근 마법 결정 수확이 매우 성공적이었기에 계좌 잔고에 영향 없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걱정을 덜어주었다. 첫 입을 혀에 대자마자 유녀는 최고급 소고기의 향긋하고 고소한 맛에 반해 황홀해했다. 도주는 계속해서 고기를 집어 그릴 위에 올렸고 할머니는 반쯤 걱정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조용히 지켜보았다.
신선한 갈비 한 팩, 목심, 갈비살, 삼겹살까지 곧 나올 예정이라니 정말 상상 이상이었다. 이 정도면 정말 미친 짓이다. 세 사람이 사실상 두 사람 반, 어떻게 저 많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주인공의 식성을 과소평가했다. 할머니의 걱정을 잠시 잊게 하려고 유녀는 달콤하게 할머니에게 그 비싼 고기를 한 점 먹어보라고 권했다. 귀여운 손녀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던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한 입만으로도 할머니 마음속 모든 근심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 후 가족 모두가 함께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즐기며 웃음과 행복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매우 매력적인 한 여성이 식당에 들어와 첫 순간부터 주변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른 손님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목이 부러질 듯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그 여성은 서도준에게 곧장 다가가 주저없이 이름을 불렀고 단지 잠시 대화하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유를 말하기도 전에 도준은 냉정하게 말을 끊으며 가족과의 식사 중 방해받는 것을 불쾌해하며 식사가 끝난 후에 다시 오라고 요구했다. 현주연은 명함을 꺼내 도준이 자신의 이름을 알면 태도가 달라질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도준은 완전히 무시하며 계속 고기를 굽고 식사했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결국 유명한 S급 사냥꾼인 그녀는 자존심을 꾹 누르고 식당 대기실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평범한 공간 한가운데 앉아있는 그녀는 빛나는 스타였기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남녀 모두 몰래 훔쳐보았다. 그녀는 국가 S급 영웅 순위 4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영웅 10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도대체 누가 현주연을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걸까? 주변의 속삭임을 무시하며 주연은 방금 있었던 짧은 만남을 조용히 되새겼다. 그녀가 아는 바로는 서도준은 2달 전 첫 관문에 들어섰다. 그는 살아 돌아왔지만 마포 균열 사건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져 각성자로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가족과 함께 평온하게 저녁을 먹으며 모두의 눈앞에 살아있었다. 그를 둘러싼 불합리한 점들 외에도 이 청년의 날카로운 눈빛만으로도 S급 사냥꾼인 주연이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신규 각성자가 2달 만에 S급에 도달할 수 있을까? 석유 재벌 카스모어조차 마력석에 돈을 쏟아부어 정상에 오르기까지 5달이 걸렸기에 주연은 도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 추측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도준과 할머니, 은영이가 배부르고 매우 편안한 기분으로 식당을 떠날 준비를 했다. 출구 근처에서 주연은 신비로운 청년과 대화할 기회를 잡으려 급히 다가갔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거만한 태도로 식당에 나타난 또 다른 무리들이 분위기를 압도했다. 도준의 눈빛은 그 남자가 들어오자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다. 멋지게 차려입은 그 자식은 서도준이 위험한 공간문 여행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미친 강철우였다. 사실 그는 도준의 끈질긴 생명력에 꽤 흥미를 느꼈다. 주연조차도 한눈에 그 문제아를 알아챘다. 식당 안 분위기는 갑자기 극도로 긴장감이 감돌며 무거운 침묵과 경계하는 시선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도준은 그 자식의 가벼운 도발을 무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냉정하게 주연을 불러 가까이 오게 했다. 최철우는 S급 영웅이 더러운 바퀴벌레와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다. 도준은 그녀에게 잠시 가족을 돌봐달라고 부드럽게 부탁했다. 잠깐이면 충분하다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은 택시를 불러 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뿐이었다. 그가 옛빚을 받는 동안 가족이 여기 없으면 훨씬 편할 것이다. 다행히도 현주연은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도준의 말을 따랐고 할머니와 아이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며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철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조용히 서서 택시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가 출발해 식당을 빠르게 떠나자마자 날카롭고 분명한 따기 소리가 울려 퍼져 식당 안 공간을 흔들었다. 사랑하는 이들이 떠난 후 도준은 마침내 겉모습을 벗고 그 자식에게 기억에 남을 한 대를 날렸다. 그의 동작은 너무 빨라 최철우는 볼에 갑작스러운 타는 듯한 통증만 느꼈을 뿐이었다. 굴욕적인 공격에 분노한 최철우는 이를 악물고 반격하려 달려들었다. 한 직원이 당황해 두 각성자가 싸우면 식당이 무너질까 봐 말리려 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충고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거친 행동으로 되돌아왔다. 다행히도 그 직원은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고 약간 어지러웠을 뿐이었다.
서도준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모두에게 안전을 위해 떠나라고 요청했다. 철우는 쉽게 화를 내고 근육만 가득한 머리로 제대로 된 욕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또 한 대를 더 맞았다. 이번에는 완전히 방어하지 못하고 피할 수도 없었다. 차가운 손가락 마디가 그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강철우는 서도준을 한 공간문 안에 가도 죽도록 내버려 둔 자였다. 비록 직접 손을 대진 않았지만 도준은 그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오늘은 분명히 말하려 했다. 요괴 같은 얼굴의 하수인 최철우는 비웃으며 도준의 사악한 계모가 모든 일을 꾸몄다고 말했다. 이 멍청한 놈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이 생각보다 쉽다는 걸 깨달은 도준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주저없이 동영상 앱을 켜고 녹화를 시작했다. 명확한 자백 녹음만 있으면 앞으로의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다시 한번 철우는 그의 무심한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꽉 쥔 주먹에 힘을 모았다. 도준의 어머니를 욕하며 온 분노를 담아 공격했다. 그는 미완성일을 끝내기로 결심했고 여기서 도준을 죽이려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거친 공격은 도준의 뛰어난 기술 앞에 전혀 통하지 않았고 도준은 가볍게 그 주먹을 막아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탄력 있는 방패에 맞은 듯 그의 주먹은 무자비하게 튕겨져 나갔다. 강철우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거친 힘으로 모든 것을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그의 작은 뇌가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존재였다. 갑자기 그는 뒤로 밀려 넘어질 듯 휘청거렸다. 도준은 약한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사냥꾼처럼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주먹이 두개골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곳곳에 계속 울려 퍼지며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편 공포에 질린 웨이트리스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걸기 전에 작고 부드러운 손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빼앗았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현주연은 경찰의 개입 없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안심시켰다. 혼란 속에서 편안한 얼굴을 보자 웨이트리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따귀와 긁힌 상처, 연속된 공격이 강철우에게 가해져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 지온이 알기로 그 자식은 B급 영웅인데 그 정도 등급에서 그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든 이는 드물다. 그 모습을 보면 도준은 아마 A급일 텐데 그래도 이 싸움은 너무 불공평하다.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기 전에 현주연이 조용히 도준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공격이 계속되면 강철우가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그녀의 말에 도준은 힘없이 늘어진 하수인을 바닥에 내려놓고 태연히 손을 닦았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원한이 있는 듯 보이자 주아는 도준에게 강철우에 대해 아는 바를 물었다. 도준은 모든 이야기를 알진 못했지만 그 자식에게 복수하기엔 충분히 알고 있었다. 현주연은 그 자식 강철우가 S급 영웅 강영표와 연관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도진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무 문제도 느끼지 않았다. 주용은 그렇게 무모하고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S랭커를 화나게 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현주용은 강영표가 못된 사촌을 매우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식당 사건은 반드시 그 괴물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때는 피가 흐를 것이다. 도진은 주연의 걱정에 웃었는데 그는 세상에서 S급 영웅들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를 더 짜증나게 한 것은 주연이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고블린은 처리되었고 이제 도진의 원한은 그 참견 많은 S랭커에게로 옮겨갔다. 야생의 청년은 두려움 없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현지연은 쉽게 괴롭힘 당할 사람이 아니었다. 위협적인 시선 하나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화제를 바꾸어 그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사과하고 조심스럽게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단지 삼촌의 부탁이었다고. 도진이 팔아버린 마법 결정 가방에 대해 알게 된 후 지호는 남은 전부를 다시 사고 싶어 했다. 그녀는 얼마든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진은 그 물건들이 싸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귀중한 보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노련한 S급 영웅의 재산은 평범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진은 판매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거래 전에 작은 조건이 하나 있었다. 현주용 같은 사람에게는 별것 아닐 것이다.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고급 술병들이 깨지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도진의 악독한 계모는 죽은 줄 알았던 의부다들이 바퀴벌레처럼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미쳐가고 있었다. 그녀의 부하들은 그 녀석이 균열에서 죽었다고 확신했지만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대머리 조수도 어쩔 수 없었는데 영웅협회조차 도진이 죽었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모는 변명 따위 듣지 않고 행동에 나서려 했다. 더욱 나쁜 것은 강철우가 도진에게 패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다는 점이었다. 이제 도진이 자신을 암살하려 한 배우를 알았을 것이 분명했다. 관련될 가능성을 듣고 계모는 두려움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도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남편이 그 불투명한 거래를 발견하면 골치 아파질까 봐 두려워했다. 모든 것을 숨길 수는 있지만 언론에 누출되면 그룹 주가가 급락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부하들에게 즉시 언론 통제를 명령했다. 누출되면 T그룹과 W그룹이 계약과 광고를 모두 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까지 매수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그녀의 팀은 이미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부하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 그녀도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마가 벗겨진 이 이사는 아무리 교묘히 숨겨도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조용히 경고했다. 참고로 그 이마 벗겨진 이사는 강철우의 친척과의 연주를 이용해 이 골칫거리를 끝낼 계획이 있었다. 그는 악명 높은 강영표로 계모조차 이 S랭커를 잘 알고 있었다. 강철우는 영웅계에서 쓰레기로 여겨지지만 그가 권력 있는 사촌과 얼마나 친한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사실 철우는 강영표의 명령으로 모든 더러운 일을 수행하는 졸개에 불과했다. 둘 다 정상은 아니었다. 철우가 경찰에 잡히거나 언론에 폭로되면 S랭커의 명성도 타격을 입는다. 실제로 강영표는 위기 대응 조치를 취했다. 계모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가능한 한 빨리 강영표를 만나야 한다. 또한 HCS 캐피탈의 황창수라는 자가 공개적으로 반대파에 섰고 도진 가족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전화선에 검사 한 명을 두길 원했다. 배신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한 무리의 영웅들이 한국 영토 내 37개 균열 지역 중 하나에 들어갔다. 그중 5곳만 안전문으로 변환 중이며 나머지는 영웅협회의 일정에 따라 탐사할 수 있었다. 오늘은 현주연이 S급 아이디를 가진 채 균열로 들어가는 팀을 이끌었다. 그녀는 거의 모든 문을 제한 없이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화려한 장비를 갖춘 영웅들 사이에서 낡은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가 눈에 띄었다. 현주연은 랭크 종인주의 클레오메 길드를 임시팀으로 선택했다. S랭커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 모두가 흥분했다. 지호는 단순히 재미로 조금 움직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가 이 모든 일을 직접 계획했다. 모든 것은 그 남자가 제한된 균열 지역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닫기 위함이었다. 서도진은 남은 마법 결정을 시장 가격에 모두 주연에게 팔기로 동의했고 그녀가 고급 균열 지역 출입을 허락하는 조건이었다. 균열에는 보물이 가득하지만 위험한 곳에 두려움 없이 들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필요한 것은 그 마법 결정뿐이었다. 몇 분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자 팀은 마침내 빛나는 숲에 도착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인주는 처음부터 함께한 남자의 정체를 주안에게 계속 물었다. 주용은 그저 아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지만 아무도 그 대답을 믿지 않았다. 인주는 그가 주용 여왕의 남자친구라고 추측했다. 질문에 지친 그녀는 일부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 남자는 자신이 빚진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다. 어쨌든 S랭커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일은 흔치 않다. 팀이 대화에 몰두하는 동안 하늘에 이상한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거대한 그림자가 갑자기 태양을 가려 모두가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다. 높은 곳에서 거대한 궤조 형상의 생물이 맴돌며 곧 공격할 듯했다. A급 길드인 클레오 팀과 영웅들은 즉시 반응하여 무기를 뽑고 신속히 전투 위치를 잡았다. 첫 번째 조우는 전설 속 무서운 괴물인 코커트리스와의 만남이었다. 노련한 돌격대원인 주연은 빠르게 지휘권을 잡고 간결하고 명확한 명령을 내렸다. 진주, 도야는 방어, 성호, 먼저 다리를 노려 그녀가 힘차게 외쳤다. 하지만 그녀가 다음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한 그림자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 모두를 뒤로 남겼다. 결단력 있는 점프로 그 사람은 자신과 날아다니는 괴물 사이 거리를 좁혔다. 서도진은 팀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독으로 궤조와 정면 대결하기로 결정했다. 클레오 팀과 다른 영웅들은 놀라 입을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무모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주먹에 힘을 모으며 도진은 온 힘을 다해 첫 공격을 준비했다. 그때 인주 길드장은 운이 나쁘다며 한숨을 쉬었다. 막 문에 들어섰는데 벌써 이렇게 골치 아픈 적을 만나다니.
모두가 진영을 정비하느라 바쁠 때 도진은 태연히 배낭을 바닥에 던졌다. 주연이 명령을 내리는 동안 그는 총알처럼 속도를 내어 회오리 바람처럼 하늘로 솟구쳤다. 그 점프는 코커트리스의 비행 우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하늘 위에서 도진은 전장을 완전히 장악한 듯했고 몸 주위에 에너지가 불타올랐다. 괴상한 새는 반응할 틈도 없었고 방어는커녕 말이다. 결국 그 입에 온 힘을 다한 주먹 한 방을 맞았다. 괴물은 땅에 털썩 떨어졌고 사람은 구름 사이에 떠 있었다. 정말 시적인 역전 장면이었다. 도진은 가볍게 착지해 모두 앞에 섰다. 그의 이마에는 땀 한 방울 없었고 코커트리스는 숨이 끊어질 듯했다. 주먹 자국이 괴물뺨에 선명히 남아있어 부정할 수 없는 힘을 증명했다. 클레오 길드 멤버들은 충격에 얼어붙었고 그들의 S랭크 팀장도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곧 이어지는 잔혹함을 직접 목격했다. 도진은 멈추지 않고 천천히 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괴물 머리를 강하게 밟기 시작했다. 한 번 또 한 번 살점이 뭉개질 때까지. 많은 이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커트리스를 죽이려면 그런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뼈가 부러지고 피가 튀는 소리에 팀원들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인주는 이제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어졌다. 지온조차 확실히 답할 수 없었고 서도진이 매우 강력한 인물인만 알았다. 사실 그를 강하다고 부르는 것은 너무 겸손한 표현이었다. 세계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영웅은 극소수였다. 코커트리스를 한 방에 죽이다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유아는 자신의 누나 역시 뛰어난 영웅 중 한 명을 언급하며 그 업적을 깎아내리려 했다. 그럼에도 인주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눈앞에 진정한 고수가 있었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전 경기를 지켜보았다. 주연은 그 남자의 결단력과 무서운 힘을 기억하며 호기심이 일었다. 그녀는 인주를 향해 돌아서서 계획의 뜻밖의 변화를 알렸다. 잠시 도진과 함께 중심부로 진입할게요. 여러분은 바깥 가장자리에 머무르세요. 주연은 이제 코커트리스 시체를 해체해 재료를 채취하는 젊은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기여하지 않은 사람과는 전리품을 나누지 않는다. 다행히 주연은 몇 조각의 하찮은 마법 결정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제안했다. 더 깊은 문으로 들어가 더 어려운 곳으로, 그의 진정한 실력에 걸맞은 곳으로 가자고. 도진은 미소 지으며 동의했고 얼굴에 기대감이 드러났다. 주연은 이 문 안길을 잘 알고 있어 선두를 맡고 도진은 바로 뒤를 따르기로 했다. 예고 없이 그녀는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돌진했고 그 속도는 공기 중에 날카로운 폭발음을 일으켰다. 도진은 그녀의 모습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후 배낭을 메고 출발 준비를 했다. 줄리아는 엄청난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도진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양옆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자 안심하며 처음 추격에서 자신이 너무 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속도를 줄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도진이 갑자기 그녀 옆에 나타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줄리아는 완전히 집중력을 잃어 충격으로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그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른 사람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순위가 다시 정해져야 할 것 같았다. 몇 초 후 도진은 갑자기 길 한가운데서 멈췄다.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느리다는 것을 놀리기 위해서였는데 그녀는 분명 속도를 자랑하려 최선을 다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줄리안이 숨을 헐떡일 때 도진은 시선을 지평선 쪽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구름에 닿을 듯한 거대한 산맥이 있었고 줄리안이 그 산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물었다. 도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졌다. 그는 "저곳은 이 지역 보스 몬스터의 소굴이며 이름은 카시리안이다 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카시리안은 20m가 넘는 거대한 괴물로 고대 와이번과 닮은 용의 형태이며 주연조차도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그 괴물에 맞서려면 보통 전투 전문 S급 영웅 3명 이상이 있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도진이 확실히 아는 것은 카시리안이 상상 등급의 마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보물은 마법 시스템에서 최고 등급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그 보상을 위해 그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줄리아는 이 무모한 계획에 완전히 반대했지만 도진은 그녀가 있든 없든 그 용과 싸울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줄리아는 침묵하며 그가 무서운 속도로 산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미친 진님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 광기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다. 그들의 앞에는 보스 몬스터 소굴에서 기다리는 매우 위험하고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 3명의 S급 영웅도 고전할 만한 괴물과 맞서는 도진의 자신감은 줄리안을 깊이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녀가 더 충격받은 것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였다. 카시리아는 그녀 바로 발치에 죽어 있었고 전투는 이미 끝났지만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 도진은 태연히 칼을 꺼내 괴물 시체에서 빼내었고 줄리안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줄리안의 놀라움은 그가 방금 쓰러뜨린 괴물이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음을 반영했다. 그녀는 카시리안 같은 괴물을 사냥하며 명성을 쌓은 유명한 영웅 바칼을 언급했다. 바칼 역시 S급 영웅이었지만 처음 카시리안과 맞설 때는 30명의 A급 영웅을 데리고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A급 영웅이 죽고 바칼만 겨우 살아남았으며 그는 거의 죽음 직전이었다. 그 후 그는 복수를 위해 재대결을 결심했다. 이번에는 다른 S급 영웅 1명과 100명의 A급 영웅을 데리고 거의 소규모 군대를 이뤘다. 전투는 매우 치열하고 피비린내 났다. 그들은 괴물의 날개를 파괴해 날지 못하게 하는데 집중했다. 그리고 나서 카시리아는 영웅들의 연속 공격에 압도당했다. 그 광경은 100명의 인간과 한 마리 고릴라 사이의 유명한 논쟁을 떠올리게 했다. 내가 내기를 한다면 나는 인간 편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투에서 카시리아는 결국 패배했다. 하지만 소수의 영웅들만이 살아 돌아왔다. 나머지는 괴물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당했다. 그날 입은 피해가 너무 커서 바칼의 더 스윗 라이프 길드는 3년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도진처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같은 괴물을 가볍게 쓰러뜨린 것을 보고 줄리안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기와 싸우는 것만으로는 보석을 얻지 못할 거라고 짜증을 냈지만 줄리안은 그 앞에 선 자의 부조리에 놀라울 뿐이었다. 직접 보지 않았다면 이 미친 결말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 끔찍한 괴물 카시리아는 한 남자의 단 한 방에 패배하고 소멸되었다. 도진은 용의 시체에서 아름다운 마석을 성공적으로 수집했다. 그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더 이상 안내자가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는 용의 발톱이나 송곳니 같은 다른 아이템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거절했다. 그는 줄리안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등을 돌렸고 그녀는 말문이 막혀 멍해졌다. 마치 평생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는 듯 멍해졌다. 반대로 도진은 괴물의 마석 수집에만 집중하고 싶어 했으며 남은 아이템은 모두 그녀에게 보상으로 주었다. 줄리안은 용의 시체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가 저물었고 남은 팀원들은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단 한 사람이 3개의 가득 찬 마석 가방을 수집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 광경은 A급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꿈꾸지 못할 일이었다. 그들이 그만큼의 재료를 모으려면 최소 20시간이 걸리고 품질이 이 정도라면 3일도 부족할 것이다. 그들은 이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처음부터 그를 이끌었던 주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그 자신도 누구보다 모호해 보였다. A급 길드장조차 도진이 특별한 장비 없이 어떻게 카시리안을 쓰러뜨렸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 업적만으로도 그는 한국 영웅 순위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고 누구도 그와 견줄 수 없었다. 진정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는 유형이었다. 심지어 한 A급 영웅은 그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완전히 놀랐다. 그 A급 영웅은 지친 모습의 도진이 더 많은 가방을 들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수집한 것을 듣고 팀원들은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다. 도진의 초인적인 힘은 비상식의 완벽한 정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일어난 일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고 결국 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름다운 S급 여성이 도진에게 다가가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멀리서 보면 그들은 마치 연인처럼 보였고 적어도 팀원들 눈에는 그랬다. 모두가 이것이 새로운 커플의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듯했다. 팀원들은 세상에 도진만이 주연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두 사람의 괴물 같은 힘을 고려할 때. 하지만 웃긴 것은 A급 길드장이 두 사람이 자신이 상상했던 완벽한 커플이 아님을 금세 깨달았다는 점이었다. 반대로 그들의 표정을 보니 마치 싸우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누구도 감히 주연에게 큰 소리로 반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도진이 그녀에게 가방 하나를 건네고 조용히 등을 돌려 걸어간 것이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다. 그 행동에 길드장도 더욱 멍해졌다. 도진이 수집한 가방들에 대해선 주연이 직접 확인해 주었다. 알고 보니 도진은 자신이 캐사리안을 쓰러뜨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하룻밤 사이에 유명인이 될 것을 두려워해 그 책임을 주연에게 떠넘긴 것이었다. 그 결정을 듣고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법칙이 다시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주연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 이상한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다. 장면은 다른 장소로 바뀌어 또 다른 유명한 S급 영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다. 그 S급 영웅의 이름은 헤일이다. 그는 마치 야수처럼 모래주머니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조수도 이 강도 높은 훈련에 놀라워했다. 헤일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쌓여있는 듯했다. 그는 스윗 라이프 길드의 길드장이었다. 조수는 그에게 체력을 아끼라고 부드럽게 조언했다. 인내심을 가지면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헤일도 그 조언에 동의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이 결국 실패를 맛볼 것이라 믿었다. 언젠가는 모두가 그를 가장 강한 길드장으로 인정할 것이다. 조수는 계속해서 헤일이 캐사리안을 처치한 업적을 언급하며 그것이 그를 다른 이들과 완전히 차별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녀는 헤일의 이름이 최소 인원으로 캐사리안을 물리친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웃긴 것은 그 명성은 스티븐 호킹이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아무도 넘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길드장은 그 흥분을 조수와 나누며 계속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길드는 지난 3년간 큰 피해를 입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헤일이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현재 캐사리안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은 그의 한쪽 눈을 잃은 시종도 인정했다. 고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장면은 강영표의 사무실로 옮겨진다. 그는 도진과 최여루의 격동적인 밤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으며 도진이 그의 사촌을 파괴한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채우는 도진을 영원히 공간문 안에 가두려 했지만 결국 반전이 일어나 각성이 이루어졌다. 도진 암살 배우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하나인 홍희주 대표였다. 영표는 왜 그녀가 그런 개인을 노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 도진이 그녀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7살 때 가족에 받아들여졌지만 그녀의 친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쫓겨났다. 이 사실에 영표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리 부자라도 쫓겨나는 건 피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암살 대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는 그들이 30억 원을 받고 있음을 알았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일을 위해 30억 원을 받았는데 그에게는 너무 적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최우가 도진과의 전투 후 죽음 직전 상태에 이르렀고 몸에는 화상과 상처가 가득했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평생 장애인이 되었다. 이 사실은 도진의 잔인한 행동 정도를 더욱 부각시켰고 영표조차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영표는 내가 그 사람이라면 처음 만났을 때 손발을 자르고 두개골을 부숴버렸을 것이라며 흥미로워했다. 처음에는 그가 사촌보다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가 더 미친 것 같다. 전투가 벌어진 장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연도 그곳에 있었고 도진을 어떤 식으로든 도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사실에 영표는 꽤 놀라서 상황을 더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도진이 왜 특별한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불행히도 그의 가까운조차도 두 사람의 비밀 만남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했다. 사건 기록은 이미 조용히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당장 꺼져. 영표는 조수의 손목을 잡고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반드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며 그들이 어떤 은밀한 거래를 했을 것이라 의심했다. 조수는 격렬한 반응에 완전히 무너져 급히 조사하러 달려갔다. 영표는 분노에 미쳐 주변 물건을 부수며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켰다. 분노 속에서도 그는 해주 측 인사들이 결국 자신에게 와서 무능한 사촌이 실패한 일을 완수하라고 요구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위안을 얻었다. 해주는 엄청난 부자이며 재산이 앤드류 테이트와 맞먹어 탐욕스러운 그에게 돈을 받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다. 이제 다시 우리 주인공 이야기로 돌아가자. 방금 위험한 돌격 작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소년이다. 오늘 경험을 통해 그는 전문 사냥꾼을 위한 큰 문 대신 균열로 들어간 선택이 정말 행운이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주연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주목받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의 대화를 떠올리면 그녀는 카사리안을 처치한 자의 정체에 의심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신원이 밝혀지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전리품을 숨기는 계획을 말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유명해지고 싶다면 그녀는 진실을 세상에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가방을 그녀에게 던지며 귀중한 것들을 모두 가지라고 했다. 이는 그가 주연에게 의존하지 않고 균열 지역에 들어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에게 문제가 될 것이다. 어쨌든 오늘 밤 그는 창서가 특별히 마련한 고급 주택에서 편안한 잠을 잘 것이다. 하지만 문에 발을 들이자마자 낯선 신발들이 현관 앞에 줄지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얼어붙었다. 많은 신발이 있다는 것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집 안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가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거실 한가운데서 엄숙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공식 회의처럼 그의 가족과 대화하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침입이 아니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주술회전의 나나미를 어둡게 변형시킨 듯한 모습이었고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윤영이 집에서 뛰어나와 기쁘게 오빠를 안았지만 도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웠다. 그 남자는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을 검사 박채용이라고 소개하며 도진과 창수의 관계를 신속히 지적했다. 창수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도진은 HCS 캐피탈의 CEO가 운영하는 고리대 금업 조직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 명령을 받았다.